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설린대학교 간호학부의 이경희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목차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다음으로 생활 및 자연 재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비드19가 2019년 12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나 1918년 또는 19년 사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페인 독감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감염병에 이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2년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2020년 심각 단계까지 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올라가서 현재까지도 이 심각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죠.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의 그 발생 추이를 보시면 한국 내에서 코로나 환자의 발생 추이는 2022년 피크를 지나서 현재 와서는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적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2년 1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 이렇게 특별 방역 기간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다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고위험 시설 보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치가 해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좀 더 완화하는 단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나 아니면 학교에서 안내해 드리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에 따라서 그 조치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이 경산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오미크론의 단계별 대응 전환 계획에 지금 이행기가 넘어가서 안착키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지만 격리에 대한 의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후에 격리가 공고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지침이 나올 때 그 안내에 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제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 현황을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시면 경북의 1차 접종은 87.53%, 그리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퍼센테이지도 86.55%, 그리고 추가 접종까지 했는 분들은 65.28%로 이 완료된 어, 비율이 86.55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문자 오시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을 포함해서 백신 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 접종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접종을 진행하는 문자 안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이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여행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그러니까 90일 이하의 체류자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 곳이 아닌 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신청하고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전화를 어, 통한 예약은 안 되겠지만 보건소를 방문해서 여권으로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받아 접종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내 자료는 여기 나오는 질병관리청의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에 좀 따르시면 어, 그 안내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내 자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몽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그리고 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이루어진 안내문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접종 안내문도 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언어를 영어를 포함한 12개 언어의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런 예방접종을 안내받아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예방접종을 미접종한 경우에 또 코로나 걸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는 신속항원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PCR 결과를 기다려서 양성이면 자가격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 결과를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기간은 아직까지는 격리를 일주일 하고 있고 일주일 후에는 뭐 다른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보건소를 가지 않고 병의원에 코로나 검사하는 병원을 검색해서 방문하셔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PCR 검사하지 않고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요. 어,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전문가용인데 양성이긴 하나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제 방문한 병원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때 검사의 방법입니다. 최초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거인은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최초 확진자와 격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를 했는데 이때 양성이 나오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PCR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성항원 검사를 받게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5월 말에 되어서 지침에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학교 내에 있는 어 어떤 방역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그 지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시소암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사 방법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자가 키트 사용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자가 검사 키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테스트기, 면봉,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 필터캡, 폐기용 비닐봉투,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의 덮개를 제거하고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포장된 면봉을 꺼내 양쪽 콧구멍 안쪽 표면에 1.5에서 2cm 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코 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튜브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튜브 입구의 필터캡을 눌러 닫은 뒤 다시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파우치에 포장된 테스트기를 뜯어 평평한 곳에 놓고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차례. 약 15분에서 30분 후 테스트기의 결과창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체가 2줄로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이후 네, 이렇게 자가 검사 키트 사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방법에 대해서 다시 궁금하시면 검색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따라서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활용하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안내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라는 모바일 앱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방역 6대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개인 방역에 큰 수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리는 것.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는 두 번째 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 매너가 되겠죠. 수칙 네 번째는 하루에 3번 환기를 시키는데요. 이 환기를 시킬 때 여러분이 창문을 활짝 열어서 10분 정도 한번 이제 환기할 때마다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부분 있죠. 문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모임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이 발생을 했으면 진료를 받으시고 집에 머무시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마스크 계속 끼고 살았습니다. 자, 드디어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 실외 마스크 중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아직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만인 경우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열이 나거나 기침이 있으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될 때, 또는 본인이 면역이 너무 떨어지고 본인이 만성호흡기 질환자이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 그런 경우, 그 기준을 여기에서는 50명 이상을 잡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50인 미만이더라도 좀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합창을 하거나 함성을 지르면은 이렇게 침방울이 많이 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실내 전체는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실내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하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는 전부 실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하는 이런 교통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것도 실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되는 부분들은 뭐 호흡기 질환이 너무 심해서 마스크 착용하면 숨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 또는 14살 미만, 그러니까 소아들은 의무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꼈다고 발견하자마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착용을 했을 때, 착용하지 않았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그런 지도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착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아까 한번 마스크 똑바로 쓰라고 얘기해서 똑바로 써서 그냥 갔는데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견되어지면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 그럼 어떨 때 있을까요? 라고 했으면 혼자 있을 때 당연히 안 쓰시겠죠.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 목욕탕에 물속에 탕 속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얼굴을 보여야 되는 무대에 섰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운동선수들, 악기 연주자들 공연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연 마치고 내려오고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내려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하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전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마스크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스크 안에다가 수건이나 휴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스크의 겉면은 만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으실 때는
끝만 잡고 벗은 후에 버리고는 손을 바로 씻어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자, 사용한 후에 마스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이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버린 마스크들은 다 소각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묻어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후에 마스크를 버리실 때 바깥쪽 면이 안으로 가도록 접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버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 씻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손 씻기를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새는 세면대 앞에 학교에마다 다 붙여 놓으셨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이 단계를 보시면서 30초 이상 시간을 들여서 손 씻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올바르게 손을 씻기 위해서 손바닥 문지릅니다. 손바닥 계속 문지르고 계시다가 손등 문지르고 손 바꿔서 반대쪽 손등 문지르시고요. 손가락 마주 잡고 양쪽으로 문질러 줍니다. 자, 그리고 손깍지 넣어서 끼고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문지르시고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똑같이 문질러 줍니다. 자, 손바닥에 손톱 올라오도록 해서 문질러 주시고요. 반대쪽 손까지 문질러 주겠습니다. 금방 같이 본 동영상의 시간이 거의 30초 정도 지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또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또는 음식을 준비할 때 그리고 기저귀를 갈거나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상처를 다룰 때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손이 오염되었을 경우 쓰레기를 만졌을 경우에 폐기물하고 접촉했을 경우 애완동물을 접촉해서 먹이를 주거나 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손을 씻는데 실제 아까 영상에서 본 만큼 여러분이 손 씻기를 시간을 들여서 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실제 화장실 이용 후에 손 씻기 정도에 따른 오염들을 측정한 연구 결과입니다. 손 씻기 전에 이 실험자 A, B는 똑같이 심지어는 B의 경우가 더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물로만 손을 씻고 난 후에 남아있는 세균의 정도를 보면 상당수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피실험자 B의 경우에는 씻기 전에는 더 많은 오염도가 보였는데 손 씻기를 올바르게 하고 나니까 세균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씻기를 할 때 물과 비누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에 대해서 또 잘 씻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테일러에 의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손바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씻기고 비교적 안 씻기는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손등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의 경우에 거의 씻기지 않았으며 손가락 사이사이가 잘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 중에 손가락 사이 깍지를 껴서 씻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손바닥에 손톱을 올리고 문지르는 6번째 단계의 손 씻기 방법이 왜 필요한지를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인 생활 방역 수칙, 손 씻기에 대한 것들 잘 지켜주신다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를 통해서 많은 감염성 질환이 우리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여러분이 생활화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코로나를 확진 받아서 치료를 마친 그런 분들을 예전보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중에서는 가끔 롱 코비드 또는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감염 환자들 중에서 한 10에서 20% 환자들은 다양한 코비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짧게는 뭐 3개월 이내에서 시작되어서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이것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롱 코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계속 숨이 차다라고 얘기하거나 우울하거나 머리가 멍한 듯한 느낌이다. 뇌에 안개가 낀 듯하다 등 인지저하와 관련된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후유증은 몇 주, 몇 달, 뭐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몇 년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감염성은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되는 것 같아요. 백신 미접종 감염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한 후에 돌파 감염에 의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 비해서 코비드 후유증, 그러니까 롱 코비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감염 관리 수칙들을 잘 준수해서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놓는 것, 이런 것들이 최선의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가을, 겨울에 재확산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대로 잘 진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감염병과 또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이 있었을 때 대처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생활안전, 재난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내용들도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번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활안전 점수가 내가 얼만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것과 재난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기상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연 재난 그리고 사회 재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 정보, 생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 똑같은 안전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이름은 이머전시 레디라는 앱인데요. 이게 외국어 버전으로 해서 현재 3가지 언어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서 여러분과 어떤 내용들을 한번 진행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좋아야 된 숫자로 한번 봤더니 지진이라든지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또는 소화기 관리 점검,
스포츠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회가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 전에 다 상식적으로 들어보기도 했었지만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가 119가 와야지 끌 수 있지 우리가 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을 내리시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소화기나 양동이 등을 활용해서 불을 꺼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일 경우에는 소화기나 양동이로 활용해서 불을 꺼줄 수가 있겠지만 불길이 너무 커졌을 때는 사실 소화기나 양동이가 불을 끄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수건을 적셔서 어떤 담요를 적셔가지고 이것으로 코와 입 같은 것을 보호하면서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대피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집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가 어렵다 그러면 경량 칸막이를 이용해서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왕관기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고 있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가 불이 났나? 아유, 안 났겠지라고 있으시면 안 되고 일단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에 같이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 대피했던 사례들이 뉴스 같은 데에서 보고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났다라는 걸 인지하고 문을 열 때 손등으로 출입문을 따뜻한지 뜨거운지 혹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손잡이가 따뜻해지고 뜨겁다라는 것은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거니까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해서 불길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그 손잡이가 따뜻하다면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기가 들어오고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계단으로 나갈지 아니면 창문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할지 이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피를 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대피해서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옷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라면 사실 얼굴이나 이게 호흡기 쪽에 화상이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 입지 않도록 또 폐로 연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싸고 바닥에 엎드린 후에 몸을 뒹굴어서 불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화기 또는 학교 교실에 있는 소화기 같은 것들 한번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사용법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혹시 소화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 안쪽에서 소화기 쓰고 나면 밖으로 나가기 힘드시죠? 그럼 소화기는 어디서 써야 되겠어요? 문 앞에서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고 문을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소화기 사용할 때 제일 첫 번째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게 해서 손잡이를 쥔 채로 분말을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소화기 관리하는 것과 소화기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서 직접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손잡이를 움켜쥐며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쏩니다. 소화전은 2인 1조로 사용하는데요. 먼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와 노즐을 꺼냅니다. 한 사람이 호스와 노즐을 들고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불이 난 곳까지 이동한 뒤 밸브 개방 신호를 주면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연 다음 뛰어가서 호스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노즐 끝을 돌려 방사 각도를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네, 소화기 사용법 잠깐 보았습니다. 자, 소화기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화기에 붙여져 있는 제조 일자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화기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는 녹색 부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소화기 뒤쪽에 있는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흔들어 줘야 하고, 분말이 굳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뒤집어 보면 됩니다. 만약 분말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상인 거죠.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분말이 굳은 것이니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특별히 화재 가능성이 많은 주방에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소화기는 현관문 앞처럼 잘 보이는 데 두고 항상 그 위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교실 앞에 있던 소화기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도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되겠죠. 지금 중량 초과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타는데 미처 반려견은 엘리베이터 타지 못했는데 승강기 문이 닫혀 버렸을 경우에 이것도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승강기에 보면 문에 기대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입문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 승강기 안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절대 않으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 또는 정전 시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말고 비상 버튼을 눌러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요. 이 비상 버튼 구조 요청이 잘 안 된다라면 직접 휴대전화로 119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승강기 비상벨 밑에 이 승강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얘기를 하면 어느 건물에 어떤 승강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갇혀 있어도 질식의 위험은 없다고 하니 자세를 낮추고 침착하게 대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 것이 맞고요. 아까 그림에서처럼 반려동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안고 탑승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종종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옷이나 끈 이런 것들이 발판 틈새에 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사고가 났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면 그 상부, 하부에 있는 그 레일 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옷이 또는 끈이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끼었다면 빨리 벗거나 두고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문어발실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 피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전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안 쓰는 플러그를 뽑아두라고 하는데 또 뽑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행동은 옳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거나 하는 곳이 있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벗겨진 것은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젖은 손으로 이런 플러그를 만지는 것은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할 때 가끔씩 머리가 젖은 채로 있다가 코드 꼽을 때 잘못하면 감전 위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전선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은 나중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런 합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전기 사고 났을 때 우선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전기를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단기 내리시고 119를 신고합니다. 감전 사고 시에 이 전기에 접촉한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떼어 놓으시면 큰일 나죠. 본인도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고 또는 목재 같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제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전선이나 고장난 기기로부터 떼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는 집에 있는 스위치, 플러그들을 빼고 혹시 누전 차단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이사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진 피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주 2016년 지진과 포항의 2017년 지진 이후로 이 지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2017년 포항에 있으면서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진 났을 때 국민 행동 요령. 사실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했었을 때, 탁자 밑에 들어가서 머리 보호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진 났을 때, 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선택되는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동 요령들을 한 번 더 숙지하고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고 우리가 미리 평소에 생각해 두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에 있었을 때 지진이 났다. 일단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동안에는 본인을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동이 멈췄다. 그럴 때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한 후에 신발을 신고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대피하실 때도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에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는 좀 떨어져서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자,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겠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이동할 때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보면 창문이 끼어져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문과 거리를 두면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잡는다라고 했는데요. 탁자 밑에 들어갔을 때 탁자 다리에 좀 상단 부분을 딱 잡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막 4명이다. 그럼 탁자 아래에서 등을 맞대고 앉는다면 4명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서 몸을 보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호하면 되시겠고요. 흔들림이 멈추면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엘리베이터에서는 빨리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층을 눌러가지고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럼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서 도로 오른쪽으로 좀 정차를 하시는데 이 중간에 있는 차선 부분은 비워두셔야지 긴급 차량들이 이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이렇게 아스팔트가 좀 꿀렁거리는 느낌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주행을 하기보다는 오른쪽 갓길 쪽으로 조금 붙여서 차를 정차하고 이 진동이 멈췄을 때 이동하시는 게 바람직하시겠죠. 산이나 바다에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산에서는 산사태 가능하니까 급한 경사지 부근에 있었다면 평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지진 해일에 특보가 발령된다라면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이 되면 아마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등산 중에 숨진 가족을 발견했는데 열사병이더라. 42도시에서 탈수되어서 쓰러졌더라. 바디를 하다 차에 갇혀서 또는 홀로 집에서 폭염 중에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16명, 40에서 50대에서도 7명. 자, 이런 사건들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여름이 되기 전에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경미한 조금 심각하지 않은 그런 햇빛에 노출 또는 열에 노출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열경련이 되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이럴 때는 근육에 경련이 오거나 뭐 이렇게 쥐다듯이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때는 체온은 정상일 경우입니다. 이럴 때 처치는 시원한 장소로 일단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소금물 같은 거를 섭취하면은 이런 증상은 완화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경련보다 조금 더 심한 염분과 수분이 같이 손실되고 특히 고온의 환경에서 뜨거운 곳에서 아니면 되게 온도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열탈진이 있는데요. 이 열탈진의 경우에는 심하게 발한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땀이 막 나고 막 어지럽고 구토가 있으며 힘이 없고 필요한 느낌이 막 나는 그래 탈진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어지럽고 빈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눕혀서 다리를 좀 올려주시면서 환자를 이렇게 식혀주는 것.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거나 찬바람을 쐬어주는 것,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분이나 염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 처치가 될 수 있겠는데, 이때 만약에 잘 조절을 못하고 계속 심해지게 되면은 열사병으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119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이나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거는 비슷한데요. 이 열사병 단계에서는 신체가 열 조절하는 기전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 더우면 땀을 흘려서 이게 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탈진에서는 땀을 흘리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열사병에 가게 되면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 온도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는 의식이 없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긴급히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요. 열을 내려주면서 119 신고해서 병원에 이송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 닌겔 같은 어떤 정맥 주사 같은 거 맞아서 열 같이 내리는 처치까지 들어가야 될 경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더운 여름철 햇볕 강할 때는 야외 활동하지 좀 마시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활용하고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생활 방역 수칙이라든지 안전 수칙이라는 것들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불편하잖아요. 안 하면 편한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이란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면 이 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안전에 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서 이것을 문화로까지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수칙들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은 본인을 위한, 우리 전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부분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더 다양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